사단장의 공백을 틈타 악질 작전 참모 중령의 관계가 극에 달하고 그는 만취 상태로 술집에서 마주친 낯선 여성을 처참하게 희롱합니다. 다음날 숙취에 찌든 중령의 눈앞, 신임 사단장 취임식 단상 위로 바로 어젯밤 그 여성이 투스타 계급장을 달고 나타납니다. 중령은 자신이 모욕했던 여성이 부대 최고 지휘관이 되어 돌아온 충격적인 현실에 얼어붙고 그녀는 즉시 그에 대한 피해 복수를 예고합니다. 자신의 악행을 차갑게 되갚아줄 여성 사단장의 등장은 중령의 처참한 파멸을 알리는 지옥의 서막이었습니다.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숨막히는 열기가 강철로 된 모든 것을 달구던 계절이었다. 제17보병사단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 전방위 긴장감보다는 내부에서부터 차오르는 악취와 무기력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 악취의 근원은 사단 작전 참모 강태식 중령이었다. 강 중령은 부대의 실세였다. 사단장과 참모장 외에는 그 누구도 그의 서슴없는 고함과 음흉한 눈초리를 감당해 내지 못했다. 그의 권력은 단순히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를 먹고 자라난 기형적인 통제력이었다. 그날 오후, 작전 회의실은 냉방장치가 무색하게 싸늘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이게 지금 작전 계획이라고 올린 건가? 최대위, 강중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먼지 입자를 후려치는 듯한 폭력성을 담고 있었다. 최대위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자네 머릿속에 든 건 그저 시멘트 덩어리인가? 이런 되먹지 못한 종이 쪼가리로 적의 포화를 막아낼 셈이었나? 강중령은 보고서를 구겨 최대위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종이 뭉치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최대위의 뺨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다. 모욕감으로 최대위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지만 그는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회의실 구석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여군 지원과장 한유진 소령이 그 광경을 애써 외면했다. 그러자 강중령의 시선이 기다렸다는 듯 그녀에게 향했다. 한소령, 요새 얼굴이 많이 상했어. 남편 사랑을 못 봤나? 아니면 내가 좀 신경 써줘? 음탕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었고 권력을 이용한 유린이었다. 한소령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녀 역시 전무 보겠습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참모장인 류정현 대령은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강중령의 행태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이자 가장 강력한 비호였다. 사병들의 사정은 더욱 처참했다. 행정반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치는 병사들에게 그의 욕설은 일상적인 인사와도 같았다. 이 새끼가 눈을 똑바로 못 떠. 내 부모가 너 이따위로 가르쳤나? 부모를 들먹이는 인격 모독은 기본이었고 때로는 그의 군화발이 병사들의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 전체를 지탱하던 가느다란 균형의 추가 무너졌다. 사단장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군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것이다. 사단 지휘 체계의 정점이 순식간에 공백이 되었다. 그 소식이 전해진 날 저녁, 강태식 중령은 사단 내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장교 몇몇을 이끌고 부대 옆 위병소를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아닌 억눌렸던 욕망을 해방하는 듯한 기이한 흥분마저 감돌았다. 사단장도 갔으니 이제 한동안 이 부대는 내 세상이야. 안 그런가? 그의 말에 동조하는 더러운 웃음소리들이 뒤따랐다. 강중령의 발걸음은 부대 옆, 그가 아방궁이라 부르던 허름한 민간 주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그의 악행이 더욱 노골적으로 펼쳐지는 해방구였다. 어둠이 내리고 강중령의 그림자가 부대 전체를 더욱 짙게 삼키고 있었다. 사단장이 공석이 된 지 사흘째, 부대의 공기는 썩은 물처럼 고여갔다. 강태식 중령의 폭주는 브레이크 풀린 기관차와 같았다. 그는 사단장 직무대리인 참모장 류 대령의 어깨를 툭툭 치며 농담을 건넬 정도였고 류 대령은 그를 수수방관으로 제지할 뿐이었다. 그날 밤 역시 강중령은 부대 옆 은밀한 주점의 가장 안쪽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낡은 박자 위에는 빈 술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의 붉게 상기된 얼굴은 탐욕과 오만으로 번들거렸다.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들어오는 여군년들은 아주 글러먹었어. 군기가 빠져서는 치마나 둘렀지? 그게 군인인가? 상급자한테 살살 웃음이나 치고 말이야. 마주 앉은 보급과장이 비굴한 표정으로 잔을 채웠다. 작전 참모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기강을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기강. 기강은 밤에 잡아야 제맛이지. 강중령이 음탕한 소리를 내며 웃자 주변의 장교들도 억지로 따라 웃었다. 주점 안의 공기는 그들의 저열한 대화와 담배 연기, 튀김 기름 냄새로 질척거렸다. 그때 주점의 낡은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 여성이 들어섰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몸에 붙지 않는 평범한 재킷과 바지 차림이었다. 부대 인근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낯설지만 어딘가 단정한 기운을 풍기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시끄러운 강중령의 무리를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가장 구석진 그들과 떨어진 탁자의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주점 주인에게 조용히 물 한 병만을 주문했다. 강중령의 흐릿한 눈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어허, 이게 또 뭐야? 처음 보는 얼굴이네. 그가 턱짓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동네 이사 왔나? 내가 이 동네 사람들 얼굴은 빠삭한데 꽤 쌀쌀맞게 생겼구만. 오 강중령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하 장교 하나가 참모님, 저분은 그냥 손님인 듯합니다 라며 말리려 했지만 강중령은 그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다. 비켜. 내가 직접 확인 좀 해봐야겠어. 강중령이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가 여성의 맞은편 의자를 쾅소리 나게 끌어당겨 앉았다. 역한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에이, 혼자 왔어. 여성은 말없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놀람이나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관찰자의 무심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이 부대 작전 참모인데 이 동네 물 좋다는 소문 듣고 왔나? 어디 오늘 나랑 한잔하면서 뜨거운 밤 보낼까? 그의 노골적인 희롱에도 여성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강중령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왜 대답이 없어?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동네에서 나 강태식 모르면 간첩이야. 지금이라도 내 술 한 잔 따르면 특별히 예뻐해줄 용의가 있는데. 여성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물병 값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강중령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야, 이게 같은 여자가 감히 누굴 무시해? 그가 여자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여자가 그 손을 피하며 났지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몸에 손대지 마시죠. 뭐? 이 미친년이. 지금 강중령이 고함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여성은 이미 주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뒤였다. 저런 재수 없는 년을 봤나? 어딜 감히 군인들 마시는 술집에 기어 들어와서 분위기를 망쳐. 에잇, 강중령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방금 전의 모욕을 잊으려는 듯 더 큰 소리로 술을 마시고 여군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여성의 차가운 눈빛을 그는 취기 속에서 금세 잊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제17보병사단 연병장에는 전날의 숙취와 다가올 행사에 대한 지겨움이 뒤섞인 무거운 공기가 깔려 있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마르지 않아 눅눅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단장 취임식을 위해 사단 전 간부와 각 부대 지휘관들이 도열해 있었다. 강태식 중령은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밤샘 음주로 인해 핏발이 선 눈과 푸석한 낯빛은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빨리 이 지루한 행사가 끝나기만을 바랐다. 군단에서 급히 보낸 임시 사단장이라니 어차피 몇 달 못 버티고 갈 얼굴뿐인 인사일 터였다. 참모장 류 대령이 단상 옆에서 마른 기침을 했다. 마침내 군악대에 우렁찬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사단 지휘 차량에서 새로운 지휘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신임 사단장님께 대하여 격리에 류 대령의 쩌렁쩌렁한 구령과 함께 모든 간부가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오는 인형을 보며 강태식 중령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단상에 올라선 것은 군살 하나 없는 단단한 몸, 투스타 계급장을 빛내고 있는 여성 장군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강중령을 경악시킨 것은 따로 있었다. 전날 밤 주점에서 자신에게 싸늘한 시선을 던지던 바로 그 여자였다. 화장기 없던 수수한 얼굴은 이제 한 부대를 지휘하는 장군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중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술이 확 깨는 것을 넘어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설마, 아니야. 닮은 사람이겠지? 저런 여자가 장군일 리가? 하지만 그의 절박한 부정은 다음 순간 산산조각 났다. 충성. 신고합니다. 육군 소장 배수진, 금일부로 제17보병사단 사단장 직책을 명받았습니다. 났지만 연병장 전체를 압도하는 목소리. 전날 밤 주점에서 들었던 몸에 손대지 마시죠라던 그 목소리와 정확히 일치했다. 강중령은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다. 전날 자신이 쏟아냈던 말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 나랑 뜨거운 밤 보낼까? 이 미친년이. 배수진 사단장의 취임사는 짧고 간결했다. 나는 이곳에 현상 유지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군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 승리뿐이다. 그리고 승리는 가장 엄격한 규율과 투명한 신뢰 위에서만 피어난다. 부대의 전투력을 잠식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꺾는 그 어떠한 부조리와 부패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제17보병사단의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상. 그녀의 시선이 도열한 간부들을 천천히 훑었다. 강태식 중령과 눈이 마주친 것은 찰나였다. 그녀의 눈은 전날 밤과 똑같이 차가웠다.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강중령은 알 수 있었다. 그 무심함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분노의 표출임을. 취임식이 끝나고 이어진 참모회의, 강중령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작전 참모. 이에 사단장님. 강중령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배수진 사단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오늘부로 사단 전 부대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 작전과는 작전 준비 태세뿐만 아니라 전 부대원의 정신 전력 실태, 상하관계 만족도, 그리고 모든 고충 처리 현황을 취합하여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누락이나 허위 보고 시 위아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진 사단장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강중령을 똑바로 쳐다봤다. 강중령,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군. 어젯밤 과음이라도 했나? 강중령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태식 중령의 집무실은 그가 평소 부리던 위세와는 달리 차갑고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어젯밤의 알코올은 식은땀이 되어 전부 빠져나갔고 그 자리에는 숙취보다 지독한 공포가 들어찼다. 알고 있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배수진, 그 이름 석자가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뇌리에 박혔다. 사단장의 명령은 명료했다. 전 부대원의 정신 전력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그것은 강태식에게 스스로의 목에 밧줄을 걸라는 명령과 다름없었다. 그가 병사들에게 뱉었던 욕설, 여군들에게 던졌던 희롱, 간부들에게 자행했던 모욕. 그 모든 것이 고충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터였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 그의 눈에 다시 도끼가 어렸다. 공포는 그 자리에서 분노가 되고 분노는 생존을 위한 발악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부하들을 호출했다. 보급과장, 인사참모, 그리고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몇몇 영관급 장교들이 그의 방에 모였다. 상황이 안 좋아 강중령이 운을 뗐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새로운 그 여자가 작정하고 우릴 쑤시려는 거다. 전 부대 고충을 다 취합하란다. 내일 아침까지 인사참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작전 참모님,
그걸 그대로 올렸다간. 그러니까 머리를 쓰라는 거다. 강중령이 책상을 내리쳤다. 이건 명령이야. 동시에 시험이다. 사단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심이 있는지 떠보는 거라고. 당장 각 부대에 하달해. 사단장님 특별 지시라고 포장해. 단 한 건이 고충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완벽한 부대의 모습을 보고하라. 그 말이야. 만약 이 와중에 딴 생각 품고 헛소리 짓거리는 놈이 나오면 내가 그놈군 생활을 끝장내 버릴 줄 알아. 그것은 지시가 아닌 협박이었다. 그의 수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각 대대와 중대로 전하가 빗발쳤다. 중대장들은 행정보급관을 닥달했고 행정보급관들은 분대장들을 윽박질렀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오늘 밤 너희 소대에서 고충사항 한 건이라도 올라오면 내일 아침에 너희 전보 연병, 오리걸음으로 돌게 될 줄 알아. 공포는 위에서 아래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병사들은 서명란에 기계적으로 기상 없음을 적어냈다. 일부가 전이 본 신병이 무언가를 적으려 하자 병장이 뒤통수를 후려치며 속삭였다. 여기서 살고 싶으면 그냥 닥치고 서명해. 강태식은 보고서가 위조되는 동안 자신의 권력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같은 시각 배수진 사단장은 사단장실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수행원도 없이 홀로 사단의 가장 후미진 곳 제3공병대대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저녁 배식 시간. 땀과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식당에 전투복 차림의 여성이 들어서자 병사들은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이 조명 아래 빛났다. 편히 먹어. 배수진은 짧게 말하고는 배식대에 섰다. 당황한 조리병에게서 식판을 받아든 그녀는 병사들 틈에 끼어 앉았다. 콩나물국과 딱딱한 조기 튀김. 그녀는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녀가 앉은 테이블의 병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밥은 먹을 만한가? 그녀가 맞은편의 한 상병에게 물었다. 상병은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이었다. 예, 맛있습니다. 거짓말. 배수진의 단호한 말에 상병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조기 튀김이 너무 딱딱해서 이가 아플 지경인데 국은 소금물에 콩나물을 행군시킨 맛이고 이게 맛있나?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다. 나는 그저 사실을 알고 싶다. 너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방금 인사참모실에서 올라온 보고에는 너희들의 만족도가 하늘을 찌른다고 되어 있더군. 정말 그런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구석에서 식판을 닦던 한 일병이 주저하며 손을 들었다. 저, 사단장님. 말씀드리자면 저희 혹한기 방한 장갑이 작년에 지급된 중고품인데 대부분 찢어져 있습니다. 보급과에 요청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그 말이 신호탄이 되었다. 화장실 변기가 절반은 막혀 있습니다. 생활관 난방이 잘 안 됩니다. 배수진은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직접 반납했다. 그리고 식당을 나서기 전 아까 처음 용기를 냈던 그 일병에게 다가갔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일병 송민수입니다. 용기가 가상하군. 기억해 두지. 그녀는 식당을 나섰다. 그리고 자신의 차에 오르기 전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헌병대장, 지금부터다. 내가 방금 식당에서 만난 송 일병을 포함해 불만이 있는 병사들을 은밀히 접촉해. 강중령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이건 사단장의 직권 명령이다. 수화기 너머로 단단한 목소리가 답했다. 알겠습니다. 강태식이 썩은 동화줄을 붙잡고 발버둥치는 사이 배수진은 부대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사단장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식 중령은 밤새 완벽하게 조작해낸 보고서를 들고 배수진 사단장 앞에 섰다.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 뭉치는 완벽한 부대의 모습을 증명하고 있었다. 전 부대원 고충 없음, 정신 전력 상태 최상. 사단장님 지시하신 사항 보고드립니다.
강중령은 일부러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그는 이 보고서가 통과되면 그녀가 자신을 건드릴 명분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의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것, 그것이 그가 노린 그림이었다. 배수진은 보고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서류를 넘겨보지 않았다. 그저 묵직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을 뿐이었다. 수고했군, 강중령. 그녀의 차분한 반응에 강중령은 순간 당황했다. 고함을 치거나 서류를 집어던지며 분노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조롱인지 만족인지 알 수 없는 미소마저 감돌았다. 역시 강중령이야. 일처리가 아주 깔끔해. 이토록 완벽한 부대를 이끌고 있었다니 전임 사단장께서 아주 든든했겠군.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야. 배수진이 몸을 의자 깊숙이 기댔다. 어제 내가 식당에서 만난 송일병은 방한 장갑이 찢어졌다고 하던데 그건 이 보고서 어디에 누락된 건가? 강중령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건 아마도 일부 기록 누락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그런가 배수진은 책상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강중령이 가져온 것보다 훨씬 얇았지만 그 무게감은 비교할 수 없었다. 이건 헌병대에서 어젯밤 내 직권으로 조사한 보고서다. 그녀가 서류를 강중령의 앞에 던졌다. 한유진 소령, 작전 참모의 상습적인 성희롱 및 모욕. 최대위, 작전 회의 중 인격 모독 및 폭행. 송민수 일병 외 4명, 혹한기 물품 보급품의 누락 및 은폐.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장을 펼쳤다. 자네가 어젯밤 각 부대의 고충 자료를 지시하며 협박한 녹취록도 여기 있군. 강태식의 눈앞이 하얘졌다. 덫에 걸린 것은 자신이 조작한 보고서가 아니라 조작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가 거짓 보고를 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을 증거로 수집하고 있었다. 사단장님, 이것은 모함입니다. 저를 끌어내리기 위한 모함. 배수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럼 자네가 주점에서 내게 했던 말도 모함인가? 처음 보는 얼굴이네. 나랑 뜨거운 밤 보낼까? 그것도 내가 지어낸 말인가? 작전 참모. 강태식은 입을 다물었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는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자네를 지금 당장 군사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어. 하지만 배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게 싱겁게 끝내긴 아쉽지. 그녀의 말에 강중령은 의아함을 느꼈다. 이 상황에서 아쉽다니 자네의 그 오만함과 부패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야. 이 부대 전체에 만연한 더 큰 썩은 뿌리의 일부일 뿐이지.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참모장 류정현 대령. 강중령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사단장실 한편 그림자처럼 서 있던 참모장 류 대령을 그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류 대령은 창백한 얼굴로 묵묵히 서 있었다. 류 대령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나? 면목 없습니다. 류 대령이 고개를 숙였다. 배수진은 강중령을 다시 바라봤다. 강중령,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자네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일을 할 기회 말이야. 강중령의 눈이 흔들렸다.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신락 같은 희망이 스쳤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우선 자네가 그동안 상납하고 횡령했던 모든 내역을 정리해서 가져와. 자네 혼자 한 짓은 아닐 테지. 그 윗선들 말이야. 강중령의 얼굴이 다시 굳었다. 이것은 성희롱이나 직권남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것은 부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비리 사슬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모시던 전임 사단장과 어쩌면 군단 상층부.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류정현 대령이 있었다. 그녀는 강중령의 비위 사실을 이용해 더 큰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다. 강태식 중령은 사단장실을 나온 순간부터 지옥을 걷는 기분이었다. 배수진의 제안은 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자신의 비위로 처벌받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비리의 공범자들을 끌고 자신도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그 여자,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단순한 부대 정화가 아니야?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어? 강중령은 수년간 부대의 실세로 군림하며 각종 군수 물자 횡령과 납품 비리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그것은 그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었다. 전임 사단장의 묵인, 아니 적극적인 지시가 있었고 참모장 류 대령은 그 모든 자금 세탁과 분배를 담당했다. 그들은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었다. 배수진이 노리는 건 류 대령인가? 아니면 전임 사단장. 나를 미끼로 그들을 잡으려는 건가? 강중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태웠다. 이대로 모든 것을 불어버리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을 비호해주던 상층부 라인 전체가 무너진다. 그들의 보복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버티자니 당장 배수진이 헌병대 보고서를 군단 법무실로 넘겨버릴 것이다. 그때 참모장 류정현 대령이 조용히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사단장실에서 들었네. 강중령은 류 대령의 얼굴을 쳐다봤다. 창백했지만 눈빛은 기묘하게 침착했다. 참모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여자가 작정하고 우릴. 류 대령이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다. 강중령, 정신 차리게.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야. 배수진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닐세. 군단에서 직접 내려보낸 칼이야. 아마 전임 사단장님의 비리를 포착하고 온 거겠지? 그럼 우린 이제 끝난 겁니까? 류 대령은 천천히 강중령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직 기회는 있어? 강중령, 자네가 입을 다물고 내가 밖에서 움직이면 돼. 하지만 그 여자가 당장이라도 저를. 그 여자도 증거가 더 필요해. 자네의 성희롱 따위는 그냥 미끼일 뿐이야. 몸통은 따로 있지 않나? 그 여자가 원하는 건 몸통의 자백, 즉 자네의 임이야. 자네가 버텨주기만 하면 돼. 내가 손을 써보겠네. 류 대령의 말에 강중령은 일말의 희망을 느꼈다. 그래. 류 대령은 군단 참모부에도 연줄이 닿아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사단 전체의 대규모 야전 기동 훈련 명령이 하달되었다. 배수진 사단장이 부임한 이후 첫 번째 대형 훈련이었다. 사단장은 직접 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모든 작전 요소를 실전과 동일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훈련 전날 밤, 강태식 중령은 작전 상황실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다. 류 대령의 말대로 그는 배수진에게 비리 장부를 넘기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배수진은 그를 더 압박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은 폭풍전야처럼 느껴졌다. 그때 훈련에 투입될 통신 장비 목록을 보던 강중령의 눈이 번뜩였다. 기회다. 그는 류 대령을 찾아갔다. 참모장님, 훈련 계획을 보니 허점이 있습니다. 허점. 네. 사단장이 새로 도입한 지휘 통신망 체계입니다. 아직 안정화가 덜 됐는데 무리하게 실전 투입을 하려 합니다. 만약 훈련 중에 통신망이 마비되기라도 한다면? 류 대령의 눈이 가늘어졌다. 훈련 실패의 책임은 고스란히 훈련을 지휘한 사단장에게 돌아가지. 특히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장군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중령의 목소리에 교활함이 묻어났다. 제가 손을 좀 쓸 수 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통신망에 작은 오류를 심어두는 겁니다. 훈련이 가장 절정에 이를 때 사단 전체가 귀먹은 것이 되는 거죠. 류 대령은 잠시 강중령을 빤히 쳐다봤다. 그의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이었다.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 이대로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를 무능한 지휘관으로 만들어서 군단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참모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류 대령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키지 않게 하게. 자네에게 모든 걸 걸겠네. 훈련 당일. 배수진 사단장은 전방지휘소에서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강중령은 그녀의 등 뒤에서 비릿한 미소를 감추고 있었다. 마침내 공격 개시 명령이 떨어지고 모든 부대가 일제히 움직이는 순간, 사단장님, 통신망이 다운됐습니다. 전 부대와의 교신 2절. 비상 통신망으로 전환해. 비상도 먹통입니다. 지휘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배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중령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끝났다. 이 여자야. 그때였다. 참모장. 배수진이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류 대령을 불렀다. 이 사단장님. 지금 즉시 강태식 중령을 군사반란 및 이적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해. 이 강중령과 류 대령이 동시에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사단장님, 지금 훈련 중에 무슨... 배수진이 경멸 어린 눈으로 강중령을 돌아봤다. 자네가 건드린 통신망. 그게 그냥 통신망인 줄 알았나? 그녀가 지휘소 한쪽 벽에 걸린 위성지도 화면을 켰다. 그곳에는 훈련 지역이 아닌 군사분계선 너머에 알 수 없는 좌표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건 자네 같은 내부의 적을 색출하기 위해 내가 설치한 덫이었다. 자네가 건드린 건 단순한 훈련 통신망이 아니야. 군단의 기밀 정보를 적성국으로 빼돌리는 백도어 채널이었지. 강중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네는 그저 훈련을 방해할 생각이었겠지만. 배수진이 류 대령을 쳐다보며 말했다. 참모장은 아니었을 거야. 안 그런가? 류정현 대령.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다. 배수진이 이 부대에 온 진짜 이유는 단순한 비리 조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임 사단장 시절부터 이 부대를 통해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있음을 포착한 방첩사령부의 특임 장군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강태식은 자신이 그저 성희롱범인 줄 알았으나 이제는 간첩행위의 공범이 되어 있었다. 류 대령이 천천히 권총 홀스터에 손을 가져갔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냉소적인 미소만 남아있었다. 배수진 소장, 당신을 너무 얕봤군. 지휘 통제실의 공기는 그 순간 납처럼 굳어버렸다. 훈련 중단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마저 멀게만 느껴졌다. 강태식 중령은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군사반란, 이적행위. 사단장님, 지금 무슨... 저는 그저 훈련에... 그의 덜덜 떨리는 변명은 류정현 대령의 침착한 행동에 묻혔다. 류 대령은 권총 홀스터에 얹었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혹은 모든 것을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배수진 소장, 아니 방첩사에서 나오셨나? 그의 말에 강태식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방첩사령부. 군 내부의 간첩과 반란 세력을 색출하는 군 검찰보다 더 무서운 칼날. 배수진은 대답 대신 미리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장에게 턱짓을 했다. 중무장한 헌병들이 통제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훈련을 위해 대기하던 병력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 순간을 위해 배치된 배수진의 직속 수사관들이었다. 류정현 대령을 체포한다. 류 대령은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다.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배수진만을 향해 있었다. 내가 궁금한 건 하나요. 어떻게 알았지? 자네가 심어둔 비서실의 하사 때문인가? 배수진이 차갑게 답했다. 아니, 자네의 그 오만함 때문이야. 넌 자네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한 마리 개에게 물린 거다. 그녀의 시선이 강태식에게 향했다. 강태식 중령, 넌 내가 이 부대의 실세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넌 그저 류정현 대령의 방패막이자 사냥개에 불과했어. 내가 병사들을 조지고 간부들을 모욕하며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동안 류 대령은 뒤에서 조용히 군수 물자를 빼돌리고 기밀을 팔아넘겼지. 아닙니다. 저는 그놈이 간첩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그 여자를, 사단장님을. 강태식은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비위와 성희롱이 아니라 상상도 못한 반역죄의 공범으로 몰린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배수진은 그런 그를 경멸하듯 바라봤다. 자네가 몰랐다고? 자네가 통신망을 마비시킨 그 순간, 자네가 백도어라고 불렀던 그 채널을 통해 군단 전체의 암호와 키갑이 적성국으로 전송됐다. 자네의 그 유치한 반항심이 수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군사 기밀을 통째로 넘겨버린 거라고. 몰랐다는 말로 용서가 될 것 같나? 강태식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전송된 암호와 키갑. 그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몰랐다. 그는 그저 배수진의 훈련을 망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건드린 것은 류정현 대령이 치밀하게 심어둔 실제 작동하는 기밀 유출 통로였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이적 행위의 방아쇠를 당겨버린 것이다. 강태식 중령도 체포해. 간첩 방조 및 이적 동조 혐의다. 저는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참모장 류정현, 이 개자식아. 내가 나한테 시킨 거잖아. 나를 이용한 거잖아. 강태식은 끌려가며 발버둥쳤다. 그는 류 대령에게 속았다는 분노와 배수진에게 걸려들었다는 절망, 그리고 간첩이라는 꼬리표가 주는 원초적인 공포에 휩싸여 이성을 잃었다. 류정현 대령은 그런 그를 돌아보며 넓은 미소를 지었다. 시끄럽군, 강중령. 깨는 시기를 아니라 물때를 알아야지. 2명의 영관 장교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자 지휘 통제실에는 배수진과 그녀의 수사팀만이 남았다. 훈련은 중단되었지만 그녀의 진짜 작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식 중령이 갇힌 곳은 사단 헌병대의 지하 감방이 아니었다. 그는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방첩사의 비밀 안가, 창문 하나 없는 독방에 던져졌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밥은 들어왔지만 시간 감각은 마비되었다. 군복은 벗겨지고 죄수복과 다름없는 활동복이 주어졌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작전 참모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미친 듯이 생각했다. 나는 간첩이 아니다. 나는 애국자다. 나는 그저 저 재수 없는 여자를 끌어내리고 싶었을 뿐이다. 류정현이 나를 속였다. 하지만 되뇌이면 되낼수록 배수진이 말한 담호와 키갑 전송이라는 말이 발목을 잡았다. 그의 행동이 명백한 결과를 낳았다. 군법은 동기가 아니라 결과를 처벌한다. 그리고 이적 행위의 결과는 오직 하나, 사형뿐이었다. 공포가 그의 뼈를 갉아먹고 있을 때 독방의 문이 열렸다. 배수진이 들어왔다. 장군 계급장이 달린 전투복이 아니라 간편한 사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수사관이 아니라 심판자처럼 보였다. 꼬리가 아니군. 강중령. 사단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류정현 그놈이. 닥쳐. 배수진의 한마디에 강태식은 입을 다물었다. 넌 지금 2가지 선택지 앞에 있어. 첫째, 류정현의 공범이자 주도적인 간첩으로 군사재판에 서는 것. 넌 내 손으로 직접 기밀을 넘겼지. 류정현은 내가 이념에 물들어 먼저 접근했다고 증언할 준비를 하고 있더군. 내 그 천박한 성욕과 폭력성도 체제 불만자의 이상 행동으로 완벽하게 포장될 거야. 거짓말. 그놈이. 둘째, 이 배수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강태식의 눈이 번뜩였다. 짐승 같은 생존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뭘 하면 됩니까? 류정현은 꼬리일 뿐이야. 나는 그놈을 조종한 몸통을 원한다. 전임 사단장, 그리고 군단의 더 높은 놈들까지. 하지만 저는 정말 간첩 행위에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배수진이 그에게 다가와 눈을 맞췄다. 그녀의 눈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내가 간첩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 넌 이미 간첩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짓을 저질렀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청소다. 이 부대를 뿌리부터 갉아먹고 있는 썩은 뿌리들을 다 뽑아낼 명분이 필요해. 강태식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류정현의 간첩 행위를 이용해 그와 연결된 모든 부패 사슬을 한 번에 끊어내려 하고 있었다. 자네가 지난 수년간 저지른 모든 비리, 군수품 횡령, 납품 비리, 인사청탁, 그리고 여군들에 대한 성범죄까지. 류정현과 전임 사단장이 묵인하고 동조했던 모든 것을 불어. 내가 그들의 비리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인이 되는 거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간첩 혐의는 벗게 해주지. 강태식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다. 대신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낮아졌다. 넌 내가 저지른 그 모든 자범 행위로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성추행, 직권 남용, 횡령. 내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그 죄들 말이야. 반역자로 총살당하는 대신 파렴치한 성범죄자이자 도둑놈으로 불명예 제대하고 징역을 살게 되겠지. 어때? 할 만한 거래 아닌가? 강태식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형대와 감옥. 그는 치를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지. 배수진은 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강태식은 지난 수년간 자신이 어떻게 류정현 대령과 전임 사단장의 비호 아래 부대를 사유화했는지, 어떻게 장부를 조작하고 돈을 상납했는지, 심지어는 한유진 소령과 최대위를 어떻게 괴롭혔는지까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는 몰랐다. 배수진의 손에는 이미 류정현이 자백한 간첩 행위의 전모가 들려있다는 것을. 그녀는 강태식의 간첩 혐의를 벗겨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그녀는 그저 두 마리의 괴물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고 있을 뿐이었다. 비밀 군사 재판이 열렸다. 국가보안법 위반 및 이적 행위.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재판은 군단 법무실이 아닌 국방부 직할의 고등군사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피고인은 류정현 대령이었다. 배수진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방첩사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류정현이 수년간 부대 내 정보를 적성국에 팔아넘긴 사실을 냉철하게 증언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강태식이 작동시킨 백도어 채널과 그 채널을 통해 전송된 암호와 키각, 그리고 적성국에서 보낸 수신 확인 신호였다. 류정현은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재판정에서 배수진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배수진 소장, 당신이 말한 그 수신 확인 신호, 정말 적성국에서 온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다. 배수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아니. 류정현이 웃었다. 그건 당신네 방첩사 심리전단에서 보낸 가짜 신호잔소? 안 그렇습니까? 재판정이 술렁였다. 이 피고. 재판장이 경고했다. 나는 돈을 받고 기밀을 넘겼소. 나는 쓰레기 같은 간첩이 맞소? 하지만 내가 넘긴 건 폐기 직전의 구형 장비 재원이나 훈련 일정 같은 저급 정보였지. 군단 암호와 키갑 같은 건 내 수준에서 접근도 못하오. 당신은 내가 쥐새끼인 걸 알면서도 나를 호랑이로 만들었어. 저 강태식이라는 바보를 이용해서 나를, 아니 이 부대 전체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이것이 두 번째 반전이었다. 배수진은 류정현이 저급 정보를 팔아넘기는 생계형 간첩이라는 것을 진작에 파악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표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부대에 만연한 전임 사단장까지 연결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일망타진하고 싶었다. 하지만 부패 혐의만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더들 놓았다. 그녀는 부임 직후 방첩사 요원들을 동원해 류정현만이 접근할 수 있는 통신망에 가짜 백도어를 심었다. 그리고 그것이 북측과 연결된 비상 채널이라는 거짓 정보를 류정현의 정보원에게 흘렸다. 동시에 강태식이라는 오만하고 폭력적인 변수를 자극했다. 그녀는 강태식이 자신에게 반발해 반드시 사고를 칠 것을 알았고 류정현이 그 사고를 이용해 강태식을 제거하거나 혹은 더 큰 이득을 취하려 할 것을 예측했다.
그녀의 예측대로 강태식은 훈련 방해라는 유치한 목적으로 그 백도어를 건드렸다. 그 순간 백도어는 작동하지도 않는 군단 암호와 키갑을 전송하는 척 신호만 보냈고 미리 대기하던 방첩사 심리전단이 적성국이 수신했다는 가짜 신호를 되받아쳤다. 류정현은 강태식이 저지른 짓을 보고 경악했지만 배수진은 그가 손쓸 틈도 없이 두 사람을 이적행위 현행범으로 묶어 체포했다. 류정현은 자신이 더 큰 죄를 뒤집었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자신이 실제 간첩행위를 저지른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배수진은 작은 진실, 류정현의 간첩행위를 이용해 거대한 거짓, 담호와 키갑 유출을 만들어냈고 그 거짓으로 부대의 암적 존재들을 모두 엮어버린 것이다. 재판장은 류정현의 발악을 죄를 면하려는 수작으로 일축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국가반역 수준의 죄목까지 더해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제 강태식 중령의 차례였다. 그는 류정현의 재판을 보지 못했기에 여전히 배수진과의 거래를 굳게 믿고 있었다. 간첩 혐의만 벗으면 돼, 횡령, 성추행. 그래. 몇 년 살다 나오면 그만이야. 총살보다는 낫지? 그는 증인석이 아닌 피고인석에 앉혀졌지만 애써 태어나려 했다. 군 검사가 그를 류정현의 핵심 공범으로 기소했다. 아닙니다. 저는 류정현의 간첩 행위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그때 배수진이 증인석에 섰다. 강태식은 기대감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서 자신을 변호해줄 거래를 이행하라는 눈빛이었다. 군검사가 물었다. 배수진 소장, 피고인 강태식이 류정현의 간첩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수진은 강태식을 차갑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거짓말입니다. 예. 강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강태식 중령은 류정현의 가장 충실한 공범이었습니다. 그는 작전 참모라는 직위를 이용해 류정현이 기밀을 빼돌릴 수 있도록 작전 계획을 조작하고 훈련 일정을 통제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가 약속을. 특히 배수진은 그의 절규를 무시했다. 강중령은 부대 내의 극도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의 상습적인 폭력과 성희롱은 단순한 인격 파탄이 아니라 류정현의 간첩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고도의 내부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누구든 불만을 제기하거나 내부 고발을 시도하려는 자가 있으면 강중령이 먼저 나서서 그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한유진 소령과 최대위도 그런 피해자들 중 하나입니다. 강태식은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배수진은 그가 살기 위해 자백했던 모든 비리와 성범죄를 전부 간첩 행위에 일부러 엮어버리고 있었다. 사단장님, 거래가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피고 조용히 해. 더욱이 배수진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피고는 훈련 당일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류정현 대령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군사기밀인 암호와 키갑을 적성국에 전송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강태식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거래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다. 배수진은 그의 자백을 간첩 혐의를 벗겨줄 증거가 아니라 그를 완벽하게 이적 행위자로 못 박을 증거로 사용했다. 그의 횡령 자백은 간첩활동 자금 마련이 되었고 그의 성희롱 자백은 내부 고발자 색출 및 통제 수단이 되었다. 그는 배수진의 거대한 시나리오에서 류정현과 함께 묶여 처형될 가장 완벽한 악의 축으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그게 같은. 강태식은 이성을 잃고 피고인석에서 뛰쳐나가려 했다. 헌병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배수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내가 악마다. 나를 속였어. 이 마녀 같은 년. 배수진은 그 구역질 나는 발악을 전날 밤 주점에서 그의 희롱을 듣던 그 표정 그대로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식의 저주는 재판정의 높은 천장을 울리다 헌병들의 거친 손길에 의해 뭉개졌다.
그는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꺼져라. 라는 마지막 발악은 굳게 닫히는 육중한 문에 막혀 메아리가 되지 못했다. 법정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배수진은 미동도 없이 자신의 증인석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얼굴은 방금 전 한 인간의 영혼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강태식이 없는 피고인석은 그의 유죄를 상징하는 빈 공간이 되었다. 피고인 강태식 재판장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강철 소리 같았다. 적성국의 군사 기밀을 고의로 유출하고 부대 반체제 세력을 규합하여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려 한 점. 군수품을 횡령하여 적대 행위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부하 군인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및 성적 위협을 가하여 내부 고발을 조직적으로 차단한 점. 이 모든 혐의는 피고 류정현과의 공모하에 이루어진 명백한 이적 행위로 판단된다. 판결은 사형이었다. 다만 범행 직후 체포되어 추가적인 국가 전복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소에 유도한 일부 비리 사실을 자백한 점이 참작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그는 군적에서 영구 제명되었고 모든 훈장과 연금은 박탈당했으며 횡령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추징금이 선고되었다. 그는 강태식 중령에서 순간의 수감자 강태식이 되었다. 군복은 벗겨졌고 그의 이름 앞에는 반역자라는 추운 글씨가 새겨졌다. 이 소식은 사단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작전 회의실에서 강태식에게 모욕을 당했던 최대위는 이 소식을 듣고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다. 그가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상사는 그저 성격 파탄자나 부패 군인이 아니었다.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 간첩이었다. 자신의 고통이 그런 거대한 악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그는 전율했다. 지원과장 한유진 소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를 그토록 지독하게 괴롭히던 남자가 파멸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배수진 사단장. 그녀는 한유진 소령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헌병대의 조사가 있을 것이라 통보했을 뿐이다. 한유진은 깨달았다. 배수진 사단장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 칼을 휘둘렀을 뿐이고 자신들은 그 칼날에 묻어난 피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칼날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다. 배수진은 재판정을 나온 직후 사단장실로 복귀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서류를 바라봤다. 하나는 류정현과 강태식의 재판 결과 보고서, 다른 하나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자들의 명단이었다. 전임 사단장, 군단 감찰실의 모준장, 그리고 국방부의 군수 담당 고위 관료까지. 강태식의 자백은 그저 그를 올가매는 밧줄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수진이 그토록 원했던 더 큰 괴물들을 사냥할 지도였다. 강태식과 류정현이라는 두 간첩을 이용한 그녀의 진짜 청소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강태식은 국군 교도소가 아닌 특수중범죄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지하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독방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어쩌다 간첩이 되었는지 며칠 밤낮으로 되뇌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배수진, 그 여자에 대한 증오로 불탔다. 속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자의 연극에 놀아났다. 그는 주점에서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그녀의 그 무심한 눈빛. 그것은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사냥감이 덫에 걸려드는 것을 지켜보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그곳에 나타났던 것이다. 자신의 오만함과 저열한 욕정은 그녀가 설계한 덫의 완벽한 미끼가 되어주었다. 그가 자신의 분노를 씹어삼키고 있을 때 사단은 경악에 휩싸였다. 배수진은 두 명의 현역 장교가 이적 행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충격적인 사건을 명분으로 사단 전체, 나아가 상급 부대인 군단에까지 칼을 겨누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들이 이토록 오랫동안 부대 내에서 암약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부패와 비리를 묵인하고 동조하며
심지어 이권까지 나눠 가진 내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군단 감찰실에 강태식이 자백한 비리 장부를 제출했다. 다음은 군단의 감찰실장이었다. 그는 강태식의 비리를 수차례 보고받았음에도 전임 사단장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를 덮어주었다. 그 역시 직무유기가 아닌 적극적 은폐 및 동조 혐의로 구속되었다. 강태식이 상납했던 돈은 줄이 사탕처럼 엮여 군수품 납품업자와 국방부 관료들까지 줄줄이 끌어들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저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간첩에게서 검은 돈을 받은 매국노가 되어 있었다. 제17보병 사단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강태식의 수족 노릇을 하던 보급과장과 인사참모는 가장 먼저 군복을 벗고 수사를 받아야 했다. 강태식은 이 모든 소식을 차가운 감방 안에서 신문 조각을 통해 접했다. 자신을 중심으로 거대한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성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배수진이 설치한 폭약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에게 더 큰 절망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면회가 들어왔다. 그의 아내였다. 강태식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릴 뻔했다. 비록 자신이 쓰레기 같은 짓을 했지만 가족만은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방탄유리 너머로 나타난 아내의 얼굴은 슬픔이 아닌 경멸과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그 배수진이라는. 닥쳐요. 아내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당신이 여자들이나 희롱하고 돈이나 좀 챙긴 줄 알았어. 그래, 그건 참을 수 있었어. 그런데 간첩. 나라를 팔아먹어? 당신 때문에 애들 학교도 못 가. 빨갱이 자식, 매국노 새끼라고 손가락질 받는단 말이야. 아니야. 그건 누명이야. 억울해. 이혼 서류예요. 아내는 울음도 터뜨리지 않고 차갑게 서류를 유리창에 밀어붙였다. 당신 같은 사람, 내 남편일 수 없고 우리 애들 아버지일 수도 없어. 우린 당신 죽은 사람 취급할 테니 여기서 평생 썩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돌아섰다. 강태식은 유리창을 두드리며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내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지위, 돈, 그리고 마지막 보루였던 가족까지. 완벽한 파멸이었다. 강태식은 살아있는 시체가 되었다. 국군교도소의 다른 죄수들도 그를 경멸했다. 살인범이나 강간범도 간첩과는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구타를 당했다. 교도관들은 그가 맞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반역자는 맞아 죽어도 싼 존재였으니까. 그의 몸은 망가졌고 이성은 조각났다. 그는 이제 배수진을 증오하는 것을 넘어 그녀를 두려워했다. 그녀는 인간이 아니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고 무고한 그는 자신을 무고하다 생각했다. 사람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그런 존재였다. 왜? 대체 왜 나였지? 그의 머릿속에는 그 질문만이 맴돌았다. 그저 자신을 무시했던 여자를 희롱한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 너무나도 불균형한 처사였다. 그가 의무실로 실려가 멍든 갈비뼈를 부여잡고 신음하던 어느 날 한 번도 본 적 없는 군법무관이 그를 찾아왔다. 형식적인 상고 절차를 위한 국선 변호인이었다. 수감자 강태식, 상고 의사가 있습니까? 강태식은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포기한 겁니까? 확인,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법무관은 서류를 뒤적였다. 그는 갓 임관한 듯 아직 군대의 때가 덜 묻어 있었다. 이상하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뭐가? 강태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이번 사건 너무 완벽해서요. 류정현이 당신을 끌어들였고 당신은 그에게 충성하기 위해 기밀을 넘겼다. 그런데 류정현의 기존 간첩 행위는 너무 조잡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군단 암호와 키갑 같은 것에 접근할 채널을. 게다가 배수진 사단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번 일로 군단장님께 직접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방첩사령관도 그녀의 공을 치하했고요. 부임하자마자 수십 년 묵은 부패와 간첩망을 동시에 일소했으니 영웅이죠. 영웅. 법무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강태식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봤습니다. 배수진 사단장님. 아니, 배수진 소장에 대해서요. 강태식의 무감각하던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돌았다. 그녀의 부친 신영철 장군이라고 아십니까? 몰라.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육군본부의 핵심 요직에 있었는데 거기에 군수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강태식은 그저 멍하니 법무관을 바라봤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무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당시 신영철 장군이 결백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경쟁자들의 함정에 빠졌다는 거죠. 그를 함정에 빠뜨린 경쟁자들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당신과 엮여서 숙청당한 그 라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임 사단장님, 그리고 그 윗선들 말입니다. 강태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배수진은 이 부대의 부패를 청산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하러 온 것이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그 라인 전체를 뿌리 뽑기 위해. 그녀는 그들이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던 것과 똑같은 방식,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한 함정을 팠다. 류정현의 작은 비리, 간첩 행위를 포착했고 그것을 아버지의 원수들과 엮을 연결고리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 역할에 그날 밤 주점에서 오만하게 술을 마시던 악질 중년 강태식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것이다. 그녀는 강태식의 부패와 성희롱을 이용해 그를 압박했고 그의 반발심을 유도해 기적행위라는 빼도 박도 못할 덫에 걸려들게 했다. 그리고 그를 반역 수준으로 만들어 그와 돈으로 엮인 모든 원수들을 반역 동조자로 묶어버렸다. 흐흐. 강태식이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은 신음 같던 소리가 이내 미친 사람의 간드러진 웃음소리로 변했다. 의무실 전체가 그의 웃음소리로 울렸다. 괴물. 그녀는 괴물이야. 아버지를 죽인 괴물들을 잡기 위해 그들보다 더 끔찍한 괴물이 된 거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녀의 적이었던 적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거대한 복수국을 위한 가장 편리하고 가장 더러운 도구였을 뿐이다. 강태식의 간드러진 웃음소리는 그가 법무관을 만난 이후 그의 새로운 언어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항변하지도 분노하지도 절규하지도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다.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낄낄거릴 뿐이었다. 도구. 그래, 나는 도구였어. 그녀의 칼. 썩은 고기를 빼는? 아니, 썩은 고기를 찌르는 꼬챙이. 그의 정신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은 자신이 한낱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그 진실이었다. 그의 그 대단했던 오만함과 자부심은 배수진의 거대한 복수국 앞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다. 그가 수감된 특수감방의 동료 수감자들은 그를 더 이상 구타하지 않았다. 미친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의 재미없는 장난감이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시체 혹은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를 괴롭히는 데에는 흥미를 잃었다. 강태식은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교도관이 억지로 입에 죽을 밀어넣으면 뱉어냈다. 살아서 뭐해? 이 무대에서 내 역할은 끝났는데. 그의 몸은 급격하게 말라갔다. 한때 위세 좋게 튀어나왔던 뱃살은 사라지고 피기 없는 가죽이 앙상한 뼈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눈은 깊게 파여 그 안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이 군적에서 삭제되고 그의 존재가 세상에서 잊혀갈 무렵
단 한 사람의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그의 아내도 자식도 아니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모욕했던 여군 지원과장 한유진 소령이었다. 그녀는 어떤 심경의 변화로 이곳까지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자신의 고통에 대한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싶었을 것이다. 방탄유리 너머로 나타난 한유진은 자신이 알던 그 오만하고 기름지던 강태식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곳에는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해골 같은 몰골의 남자가 앉아 있을 뿐이었다. 강태식 씨. 그녀는 차마 중령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었다. 강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초점 없는 눈이 그녀를 향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는 듯했다. 아니,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했다. 당신, 날 왜 그랬어요? 한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수년간 품어왔던 질문이었다. 왜 나였어요?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날 짓밟아야 했어요? 그녀는 분노를 터뜨리고 싶었지만 눈앞의 비참한 모습에 그럴 기력조차 나지 않았다. 강태식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입가를 뒤틀며 웃기 시작했다. 아, 당신. 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소리 같았다. 당신은 미끼였어. 나를 낳기 위한. 아니, 나를 움직이기 위한 미끼. 무슨 소리예요? 그 여자가. 배수진이.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야? 당신의 고통, 당신의 눈물. 전부 그 여자의 무대 장치였어. 하하. 한유진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남자가 미쳐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신, 끝까지 반성을 모르는군요. 반성. 반성. 강태식이 갑자기 유리창을 콱 내리쳤다. 앙상한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했다. 누가 누구에게 반성을 해? 그 괴물. 그 여자가. 아버지의 원수들을. 전부. 내 손으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발작처럼 기침을 쏟아냈다. 검붉은 피가 섞인 가래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한유진은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사과를 원했던 것도 그의 파멸을 확인하고 기뻐하려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이해를 넘어선 거대한 악기와 그 악기에 집어삼켜진 또 다른 인간의 자취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면회실을 나갔다. 강태식은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다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그로부터 며칠 뒤 차가운 겨울바람이 감방에 쇠창살을 울리던 새벽, 한 교도관이 순찰 중 독방 구석에 웅크리고 미동도 없는 강태식을 발견했다. 그는 무릎을 감싸 안고 벽에 기댄 채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듯 잔뜩 움츠린 자세로 죽어 있었다. 그의 눈은 떠 있었다. 극도로 확장된 눈동자에는 공포도 분노도 관기도 아닌 그저 텅 빈 허무만이 담겨 있었다. 쌓인 극도의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인한 심정지. 한때 사단을 호령했던 악질 작전 참모 강태식의 처참하고도 고독한 최후였다. 그의 죽음은 신문 한 줄에도 실리지 않았고 그를 기억하는 가족도 동료도 없었다. 그는 그렇게 완벽하게 지워졌다. 강태식의 사망보고서는 2줄짜리 건조한 전산 기록으로 배수진 사단장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그녀는 서류를 훑어보는데 3초를 넘기지 않았다. 그리고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 서류를 관료함에 던져 넣었다. 그녀의 진짜 복수는 강태식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단장실 창가에 섰다. 그녀가 부임한 이후 제17보병사단은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강태식과 류정현, 그리고 그들에게 기생하던 수십 명의 부패한 간부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배수진이 직접 고른 날카로운 칼날 같은 장교들이 채워졌다. 부대의 규율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완벽해졌다. 병사들은 더 이상 폭언이나 구타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대신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했다. 부조리는 사라졌지만 온기도 사라졌다. 최대위는 소령으로 진급했다.
그는 배수진의 가장 유능한 작전 장교가 되었지만 2번 다시 회의실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지 못했다. 한유진 소령 역시 진급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성희롱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 누구와도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은 강철 같은 여군이 되었다. 배수진은 모든 것을 바로잡았지만 그 방식은 가장 파괴적이고 무자비했다. 그녀는 썩은 뿌리를 뽑아낸 것이 아니라 그 밭 전체를 불태우고 그 위에 새로운 씨앗을 심었다. 며칠 뒤 그녀는 짧은 휴가를 내고 국립묘지를 찾았다.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수많은 비석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 비석 앞에서 멈췄다. 육군 대장 신영철. 그녀의 아버지였다. 10여 년 전 동료들의 모함과 배신으로 군수비리 주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비운의 장군. 배수진은 빳빳한 전투복 차림으로 아버지의 비석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바람소리를 뚫고 명료하게 울렸다. 오늘부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이름들을 떠올렸다. 아버지에게 거짓 증언을 했던 자, 아버지의 비리를 조작했던 자,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했던 자, 그리고 그 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축적했던 자, 전임 사단장, 군단 감찰실장, 그리고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 그들은 모두 반역자 류정현과 강태식에게 동조한 매국노라는 낙인이 찍힌 채 불명예 제대를 당하거나 감옥에 갔다.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명예와 부는 한순간에 먼지가 되었다. 그들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제가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묘역 근처에 묻힐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녀는 비석에 묻은 작은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제가 괴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그들을 잡기 위해 그들이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던 것보다 더 지독한 함정을 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군인의 명예를 제 손으로 더럽혔습니다. 그녀는 강태식을 떠올렸다. 그는 죽어 마땅한 쓰레기였지만 그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은 분명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 괴물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더 강한 괴물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석 앞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돌아서서 아버지의 비석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차가운 가을 햇살이 그녀의 투스타 계급장을 비추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인 적들을 모두 파멸시켰다.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얼음 속에 가두었다. 배수진은 다시는 그 주점을 찾지 않았고 그날 밤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녀는 제17보병 사단의 철권 사단장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얼음 왕좌에 앉아 완벽하게 통제되는 자신만의 왕국을 차갑게 다스려 나갔다.